네, 오른다, 오르지 않는다. 세계 이목이 쏠렸었죠. 미국 기준금리 결국 동결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미 연준의 이번 결정이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마이텐 개건 해설위원입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시장 관계자들 오늘 새벽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켜봤을 것 같은데 미국 연준이 금리 동결 결정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예. 사실은 미국 경제 지표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신흥국을 포함해서 세계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상당히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런 이제 우려와 압박 속에서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금리 인상을 유예했다. 왜냐하면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시점을 늦춘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네. 미국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때문에 세계가 이제 촉각을 곤두세웠을 겁니다. 예. 하나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사실 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만 유일하게 지금 독야청청하는 셈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랜 기간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걸 펴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무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3조 달러에 이르는 돈을 풀어왔거든요. 예. 이제 그걸 중단하고 돈줄 본격적으로 죄기 시작한다는 뜻이니까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중유의 신세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다 불안한 겁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불안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 이 불안감이 시장에서 완전히 가실 때까지 금리 인상을 유예하겠다 이런 조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말이죠. 과거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꽤 있었습니다. 특히 1994년 우리가 데킬라 효과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금융 불안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 이 당시에 2% 이상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외국 자본들이 대거 빠져나갔고 예.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멕시코는 외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게 다시 부메랑으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은 국채 시장이 완전히 전멸되다시피 해요. 그 와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촌, 오렌지 카운티 같은 지자체가 파산하는 일도 벌어졌죠.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2008년에는 이제 유럽중앙은행 ECB라고 부르는데 유럽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결정을 했거든요. 그 당시 유럽 경제는 괜찮다는 판단이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싹이 트고 있었는데 그걸 무시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가 유럽이 2010년 봄에 재정위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37년 예. 대공황 와중에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났다 하는 섣부른 판단으로 금리를 올렸다가 한 3년 정도 더 대공황을 연장시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나쁠 때 금리 올리는 게 상당히 그 신중을 기해야 될 조치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결정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옐런 연준 의장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번은 아니지만 연내에는 올린다는 얘기인 거죠. 연내 올린다는 얘기를 그동안 쭉 예. 해왔고요. 심지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10월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례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예. 근데 10월에는 안 올릴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금리 인상 결정을 하고 나서 이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기자회견이 예정된 게 9월하고 12월입니다. 연말. 그러니까 12월에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데 예. 금리 인상 효과도 어느 정도 노리기 위해서 10월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시장을 자극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네. 조금씩 발언을 하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금리, 미국의 금리를 동결한다, 인상한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분석을 해볼까요? 저는 이제 그 풍선 파열 효과라고 부르는데 풍선 파열 효과. 풍선이 터지는 듯한 예. 이제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사실 엄청난 충격이 있을 만한 여지는 없습니다. 미국이 예. 금리를 좀 올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경우는 이미 7, 8월에 한 10조 원 이상의 외국인 자본들이 빠져나갔거든요.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행동한 거죠. 그런 점에서 소리는 요란한데 사실 크게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어두운 방 안에서 풍선을 터뜨리면 당장 사람들은 놀라죠. 예. 그러나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미시적으로 심리를 움직일 수는 있어도 거시경제에 큰 영향은 없는 겁니다. 다만 미국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면서 점진적으로 해서 충격을 좀 흡수하려고 할 겁니다. 네. 일단은 동결이고 공언한 대로 연내에 올릴지 얼마나 올릴지는 앞으로 좀 추후에 지켜볼 문제 같습니다. 네.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산층 주거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다. 요즘에 뉴스테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관련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 걱정 없는 국민 행복 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네. 뉴스테이 사업, 어제 인천에서 첫 사업을 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까지 했거든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뉴스테이 정책 뭐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적지 않아서 어떤 정책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을 흔히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기업들이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 사업을 하는 거고요. 예. 이제 거꾸로 수요자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면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월세로 이제 전세들이 전환되고 있습니다만 월세 예. 공급이 그렇게 원활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중산층한테는 비교적 좋은 조건의 월세 임대료를 내는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8년 동안 거주가 보장됩니다. 이 예. 임대주택에. 그리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연간. 그런 점에서 보면 최초 임대료만 잘 잡히면 예. 상당히 싼 월세 주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중산층 대상의 월세 예. 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하던데요. 뉴스의 국내 1호가 이제 인천 이편한 세상 도화인데 그렇습니다. 예, 도화 실제 보증금과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그 59제곱미터, 그러니까 기존 기준으로는 18평형이죠. 18평 정도예요. 네, 40만 원대 초반입니다. 5천만 원 보증금에. 그러니까 이제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한 90% 정도 된다 이렇게 정부 측에서는 설명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84제곱미터, 그러니까 기존의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 보증금에 55만 원이니까 역시 한 90% 정도 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최초 공급되는 인천 도화동의 경우는 분명히 싼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시세보다는 조금 싼 예.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천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서울과 수도권 등에 공급된다고 하는데 네네. 어느 정도 규모로 공급되는 겁니까? 일단 정부 계획은 올해 말까지는 18,000가구를 공급하고요. 예. 내년 내후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현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워낙에 전세도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될까요? 당장 뭐 이렇게 예. 이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물량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니까 전체 예. 전월세 시장에서 예.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다만 지금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합리적인 가격의 월세 주택들이 나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월세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초반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혜택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 나중에는 이제 고액 월세 주택도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월세 안정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우려가 됩니다. 예, 그동안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뭐 이 마을이 집값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한 90% 수준이고 또 중산층을 겨냥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한 임대주택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건데 네. 부동산 시장에 전체적으로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건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예. 겨냥한 주택 안정화 정책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 격리 문제라든가 다양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요. 이번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월세 공급 물량을 늘리기 때문에 당분간 치솟기만 하던 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임대료 체감은 어떨까요? 좀 비싸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당장 이제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도화동 같은 경우도 6대1이었거든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90% 수준이니까 예. 정책적으로 더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지만 그럼 또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시장과 타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니까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